경찰 수백 명이 3달 동안 찾지 못한 아기 유괴범을 9살 아이가 단 하루 만에 찾아낸 기적 같은 이야기. 수백 명의 경찰이 놓치고 무시했던 풍선 매듭 하나로 사건의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한 천재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온 나라가 한 아이의 실종으로 들끓고 있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대표의 외손자 생후 6개월 된 아기 서준이가 대낮에 공원에서 유모차와 함께 사라진 것이다.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의 모든 지면을 도배했고 경찰은 역대급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하지만 범인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유일한 단서는 공원 입구의 낡은 방범용 녹화기기에 찍힌 10초 남짓의 흐릿한 영상뿐이었다. 영상 속에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범인이 황급히 유모차를 밀고 사라지는 장면과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경찰의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최고의 프로파일러와 영상 분석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지만 화질이 너무 낮아 범인의 인상착의는 물론 성별조차 특정하기 어려웠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아이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서울의 한적한 동네, 낡은 주택 2층. 전직 강력계 형사였던 박진철은 혀를 차며 텔레비전 뉴스를 끄고 있었다. 쯧쯧. 요즘 경찰들은 다 못들 하는 건지 기본도 안 되어 있어. 그의 옆에는 9살 난 손자 이시우가 태블릿 화면으로 그 문제의 영상을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수백 번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시우는 조금 특별한 아이였다. 아이는 세상을 거대한 퍼즐판이나 잘 짜인 악보처럼 인식했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패턴과 규칙이 있어야 했고 그 규칙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런 시우에게 범인의 동선도 주변의 반응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이 혼란스러운 영상은 풀어야만 하는 아주 불편하고 성가신 문제와도 같았다. 할아버지. 한참 동안 화면에 코를 박고 있던 시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상해요. 뭐가 말이냐? 진철은 손자의 엉뚱한 소리에 건성으로 대답했다. 저기 화면 오른쪽 구석에 있는 풍선요. 시우는 영상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놀이공원에서나 볼 법한 붉은색의 커다란 풍선 하나가 아이의 손을 떠나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경찰도 기자들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저 사건 현장의 수많은 배경 중 하나일 뿐이었다. 풍선이 왜 줄이 엉켜 있어요. 매듭의 방향이 일반적인 나비 매듭이 아니라 배를 묶을 때 쓰는 클로브 히치 매듭이에요. 그리고 풍선의 움직임이 바람의 방향과 맞지 않아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쪽에서 풍선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진철은 손자의 말에 무심코 넘기려다 말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손자의 손가락 끝. 그곳에는 정말로 무언가 기묘한 위화감이 있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 하나가 아주 희미하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박진철은 반신반의하며 태블릿 화면을 확대했다. 손자 시우가 가리킨 풍선은 너무 작고 흐릿해서 형태를 알아보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현장을 누볐던 늙은 형사의 감이 그 미세한 어긋남을 놓치지 않았다. 시우의 말대로였다. 풍선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오른쪽으로 향하려는 이상한 장력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화면 밖 오른쪽에 서 있는 누군가가 그 풍선줄을 쥐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공범. 진철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줄곧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시우의 말이 맞다면 이 사건에는 범인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도주로를 확보한 또 다른 공범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수사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결정적인 가설이었다. 시우야. 또 이상한 거 보이는 거 있니?
진철의 목소리가 조금 전과는 달리 진지하고 다급하게 바뀌어 있었다. 시우는 할아버지의 변화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다시 화면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눈은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패턴과 오류를 읽어내는 특별한 렌즈와도 같았다. 저기 유모차 바퀴요. 바퀴? 네. 왼쪽 앞바퀴만 다른 바퀴들보다 마모가 심해요. 베어링이 고장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범인이 유모차를 똑바로 밀지 못하고 자꾸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범인이 떨어뜨린 손수건. 하얀색 손수건에 아주 작은 보라색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어요. 할머니들이 자주 쓰시는 자수 손수건이에요. 범인은 여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할머니일 수도. 시우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기존의 경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혁명적인 단서들이었다. 범인은 건장한 남성이 아닐 수도 있다. 공범이 존재한다. 범인은 낡고 고장난 유모차를 사용했다. 진철은 손자의 관찰력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천재였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보는 축복이자 저주와도 같은 눈을 가진 아이. 그는 즉시 낡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현역 시절 사용했던 몽타주 도구와 수사 자료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다. 그는 시우가 묘사하는 모든 것들을 떨리는 손으로 기록하고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클로브 히치 매듭, 고장난 유모차 바퀴, 자수 손수건.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이 단서들. 하지만 진철은 확신했다.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 속에 아이를 구할 유일한 길이 숨겨져 있음을. 늙은 형사의 녹슨 감이 천재 소년의 눈을 통해 다시 날카롭게 번뜩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철은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밤새 손자 시우와 함께 정리한 빼곡한 메모와 스케치가 담긴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가 향한 곳은 이번 아기 유괴 사건의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지방경찰청이었다. 수사본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연일 쏟아지는 언론의 질타와 국민들의 비난에 형사들은 지쳐 있었다. 진철이 수사본부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한때 경찰 내에서 독사라 불리던 전설적인 형사였다. 그의 등장은 젊은 형사들에게는 경외감을, 그리고 그의 후배이자 현재 수사팀의 팀장인 김정식에게는 불편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선배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김정식 팀장이 껄끄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김 팀장, 나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것 같네. 진철은 자신의 낡은 수첩을 펼쳐 보였다. 김 팀장은 그의 말을 듣는 내내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선배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풍선 매듭이랑 유모차 바퀴, 그리고 할머니 손수건이요? 이게 지금 9살짜리 손주 녀석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라고요? 김 팀장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김 팀장, 내 말 잘 듣게. 이건 그냥 아이의 상상이 아니야. 그 아이는 됐습니다, 선배님. 저희도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은퇴하셨으면 그냥 댁에서 편히 쉬시지요. 괜히 훈수 두지 마시고요. 차가운 거절이었다. 수사본부 안의 다른 형사들도 마치 정신 나간 늙은이를 보는 듯한 눈으로 진철을 쳐다보았다. 그의 자존심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사라진 아이의 얼굴과 손자의 진지한 눈빛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좋다. 그럼 딱 하나만 확인해주게. 진철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원했다. 범인이 현장에 떨어뜨린 그 싸구려 젖병. 우리 시우 말로는 대형마트에서는 팔지 않는 아주 오래된 상표의 젖병이라고 하네. 그 젖병의 유통 경로만이라도 한번 추적해주게. 제발 부탁하네.
그의 간절한 눈빛에 김 팀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보지요. 하지만 이걸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진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청을 나섰다. 세상은 아이의 순수한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실마리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확신은 수사본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한 통의 전화로 증명되게 된다. 김정식 팀장은 박진철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의 말을 곱씹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과거 독사라 불렸던 노장 형사의 눈빛에는 광기가 아닌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는 결국 속는 셈 치고 부서의 막내 형사에게 젖병의 유통 경로 추적을 지시했다. 물론 괜히 힘 빼지 말고 한두 군데만 확인해보고 보고해.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막내 형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지루해 보이는 임무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며칠 동안 서울 시내의 낡은 잡화점과 문구점들을 이잡듯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현장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재개발을 앞둔 낡은 동네의 구멍가게 한 곳에서 문제의 젖병을 판매한 기록을 찾아냈다. 가게의 낡은 방범용 녹화기기에는 유괴 사건이 벌어지기 사흘 전 한 중년 여성이 그 젖병과 함께 기저귀, 분유 등을 황급히 사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경찰이 확보한 유일한 용의자의 실루엣이었다. 보고를 받은 김정식 팀장은 자신의 책상을 쿵 하고 내리쳤다. 충격과 함께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9살 아이의 풍선 매듭과 유모차 바퀴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가 자신들이 놓치고 있던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전문적인 유괴 조직의 소행이 아니라 어딘가 어설프고 절박한 아마추어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밤 김정식은 퇴근길에 직접 차를 몰아 박진철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화려한 과일 바구니 대신 시우가 좋아한다는 최신형 퍼즐 세트를 사들고 갔다. 대문 앞에서 그는 한참 동안이나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서성였다. 선배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진철의 앞에 고개를 숙인 김정식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부디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선배님의 손주 이시우 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찰이 9살 소년에게 공식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늙은 형사의 집요한 믿음이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세상의 문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다. 다음 날부터 박진철의 낡은 거실은 비공식적인 특별수사본부가 되었다. 김정식 팀장은 최소한의 인원만을 대동하고 매일같이 진철의 집으로 출근했다. 그들은 시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경찰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행동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시우에게 구멍가게 녹화기기에 찍힌 용의자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시우는 영상을 보자마자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해요. 뭐가 말이냐, 시우야. 이 아줌마 아기를 안아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기 용품을 고르는데 손이 너무 서툴러요. 분유를 고를 때도 성분표가 아니라 가격표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아줌마 손목에 있는 저 흉터. 아주 오래된 화상 흉터 같아요. 시우의 눈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정보들을 마치 현미경처럼 분석해내고 있었다.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 중년 여성, 오래된 화상 흉터. 용의자의 프로필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었다. 김정식 팀장은 시우가 짚어낸 단서들을 바탕으로 수사망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 그는 전국의 미아찾기 센터와 보육시설을 상대로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성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병원의 화상 환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침내 의미 있는 제보 하나가 들어왔다. 몇 해 전 화재로 어린 딸을 잃고
그 충격으로 남편과도 이혼한 뒤 홀로 살아가던 한 여자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팔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무섭게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범인은 돈 때문에 아이를 납치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철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화재로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다른 아이를 통해 되찾으려는 뒤틀린 모성애. 그것이 범행 동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이는 아직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유괴범이 아이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했을 경우 체포 과정에서 아이를 해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수사는 더욱 신중하고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은 이제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범인의 심장부를 향해 날카롭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박선자로 특정했다. 그녀는 몇 년 전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현재는 파산 상태로 정해진 거처 없이 떠돌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임대 아파트였다. 하지만 경찰이 덮쳤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방 안에는 갓난아기가 머물렀던 흔적과 함께 미처 챙기지 못한 낡은 앨범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앨범 속에는 화재로 죽은 그녀의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혔다. 용의자는 특정했지만 아이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후였다. 시간은 점점 더 유괴범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경찰의 무능을 질타했고 아이 부모의 피는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었다. 김정식 팀장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박진철의 집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경찰의 과학수사팀이 원본 영상의 화질을 최대한 복원하고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한 새로운 버전의 유괴 당시 영상이 담겨 있었다. 시우야. 한 번만 더 봐주지 않겠니? 시우는 말없이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해진 영상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의 작은 머릿속에서는 수십억 개의 정보들이 해체되고 분석되고 재조립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우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요. 그가 가리킨 곳은 범인이 유모차를 밀고 황급히 사라지는 장면에서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손목시계의 표면이었다. 이전 영상에서는 그저 희미한 빛 반사로만 보였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화질이 개선된 영상 속에서는 그 시계 표면에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주변의 풍경이 반사된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이 모양 본 적 있어요. 시우가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랑 저번에 차 타고 강 건너갈 때 창밖으로 봤어요. 오래된 공장 굴뚝인데 꼭대기가 꼭 부러진 이빨처럼 생겼어요. 부러진 이빨 모양의 굴뚝. 그 순간 박진철과 김정식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있었다.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과거 서울의 섬유 산업을 이끌었던 강변의 거대한 방직 공장지대. 그곳에는 수십 개의 낡은 공장 굴뚝들이 마치 공동묘지의 묘비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그중 단 하나만이 과거 태풍으로 인해 꼭대기 부분이 부러져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찾았다. 김정식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범인의 위치를 찾았어. 그는 즉시 본부에 연락해 모든 가용 병력을 그 폐공장 지대로 집결시키라고 명령했다. 길고 길었던 추적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폐방직 공장을 둘러싼 경찰의 포위망은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김정식 팀장은 확성기를 들고 범인 박선자를 향해 마지막 항복을 권유했다. 박선자 씨, 당신은 완전히 포위됐다. 아이를 해치지 말고 순순히 투항하라. 하지만 공장 안에서는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시간만이 흘러갔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섣불리 진입할 수도 없는 상황. 그때 박진철이 김정식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들어가 보겠네. 저 여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자극했다가는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선배님. 내 손주가 여기까지 길을 열어주었네. 마무리는 이 늙은이의 몫이야. 진철은 권총 한 자루만을 든 채 홀로 삐걱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공장 내부는 낡은 기계들과 먼지로 가득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멈춰버린 거대한 직조기 아래, 박선자가 갓난아기 서준이를 품에 꼭 껴안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지 마. 오면 이 아이랑 같이 죽어버릴 거야. 진정하시오, 박선자 씨. 나는 당신을 잡으러 온 게 아니오. 진철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나도 자식을 먼저 보내내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조금은 안다오. 그는 자신의 가슴 아픈 과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범죄자를 신문하는 형사가 아닌 같은 아픔을 가진 한 명의 늙은 아버지로서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한참 동안이나 진철의 진심 어린 위로가 이어졌다. 마침내 박선자의 눈빛을 가득 채우고 있던 광기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떨리는 손으로 진철에게 건넸다. 우리 딸, 불쌍한 우리 딸. 그녀는 자신의 죽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이를 무사히 구출하고 박선자를 체포한 후 모든 사건은 막을 내렸다. 언론은 9살 천재 소년과 노장 형사의 기적 같은 합작 수사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시우는 전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며칠 후 박진철의 집. 시우는 구출된 아이의 부모가 선물로 보내온 세상에서 가장 크고 복잡해 보이는 지구본 모양의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건을 해결했을 때의 진지함 대신 천진난만한 아이의 미소가 가득했다. 진철은 그런 손자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의 특별한 재능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평범한 9살 손자로 행복하게 퍼즐을 맞추기를. 시우는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를 지구본의 꼭대기에 탁 소리를 내며 끼워 넣었다. 흩어져 있던 수천 개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세상이 되는 순간이었다. 퍼즐은 완성되었다.